네, 올해 하반기에 삼성전자 다음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는 종목을 꼽자면 카카오와 네이버도 꼽을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대표 플랫폼 기업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분 현대차증권 김현용 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지금 주목받지 못하면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증권가에서는 사실 네이버 저평가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일단 플랫폼 기업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의 흐름 좀 어떤가요? 일단은 뭐 지수도 전반적으로 좀 안 좋고 또 반도체가 좀 반등에 성공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기존에 많이 올랐던 성장주들의 수급들이 좀 빨려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 조정이 좀 있는데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성장주의 대장답게 큰 폭의 조정은 거의 없었고요. 근데 크게 오르지도 않았죠. 기간 조정 성격이죠. 그렇죠. 옆으로 이제 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연초 대비로 보면 분명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9월달 금융규제 우려로 그렇죠. 하반기가 좀 주가가 주춤했었고 최근에 한두 달 동안에 코스피 지수가 특별히 안 좋았던 구간을 되짚어 보면은 그래도 지수 대비 선방했다. 주가가 빠지진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네이버 39만 원 선, 카카오 12만 원 선에서 빠지지도 오르지도 않는 그런 이제 횡보 장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플랫폼 기업들을 보면은 사실 모멘텀은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콘텐츠 쪽으로 지금 K 콘텐츠가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더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좀 주가가 좀 부진한 이유는 뭐로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지금 빅테크 양사의 주가 부진은 아무래도 이제 규제 불확실성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9월 달에 촉발되었었던 이제 금융 규제에 이어서 골목 상권 이슈까지 겹치다 보니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내년 대선까지는 빅테크에 대한 이제 규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밀렸고요. 다만 이제 이런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약세와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국내에서의 지금까지의 규제 상황 그리고 추가적인 규제 우려가 실적에 심대한 타격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미치는 영향 대비 조금 더 투자 심리가 많이 반영돼서 좀 빠져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규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좀 확실히 전방위적으로 규제 압박이 심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이런 플랫폼 규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규제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지금 기간 조정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내년에도 피할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이 플랫폼 종목의 성격 자체가 상당한 수준의 과점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플랫폼을 선점하게 됐을 때 가져오는 그 승자가 다 가져가는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규제는 사실 뭐 올해 특별히 강화된 것도 아니고 또 내년에 더 강화될 거라고 보는 것도 아니고요. 항상 있어 왔습니다. 미국도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을 언제든지 규제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인터넷 기업들 또는 플랫폼 기업들을 보시는 시각에서의 중요한 점은 규제는 언제나 있다. 그러면 그런 규제 리스크들을 분산할 수 있을 수준의 글로벌화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 부분이 사실은 투자 판단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규제는 없앨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미 상수로 두고 오히려 그것보다 글로벌화에 중점을 둬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네이버, 카카오의 투자 관점에서 전략을 세워본다면 보유하신 분들은 그럼 조금 느긋하게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관점. 만약에 신규 매수로 접근을 한다면 어느 시점에 저희가 좀 관심을 갖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뭐 특정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네이버와 카카오가 반등을 시도할 만한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일까를 우리가 예측을 해본다면 그 전에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제가 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트리거, 촉매제라고 본다면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IPO가 카카오, 네이버의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IPO라는 이벤트의 시작은 결국은 코스피 예비심사 청구를 할 때부터 아마 이제 그런 이슈들이 불거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 시기를 3, 4월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1월, 2월 요 정도 이렇게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12월 거의 이제 끝나가는 상황이잖아요. 1, 2월 정도에 매집을 해두면
3, 4월 달 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IPO 이슈를 필두로 주가는 다시 상승 무드로 돌아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네이버의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지금 카카오는 잠깐 말씀해 주셨고 네. 그 플랫폼 대표주인 네이버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증권사 분석이 상당히 좋아요. 카카오에 비해서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네네.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네. 라인과 야후의 합병 이런 거 관련해서도 시너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럼 네이버의 사업은 어떤 점들을 저희가 모멘텀을 삼고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은 네이버의 주가 측면에서의 상승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사업 부문이 지금 콘텐츠 사업 부문입니다. 이 콘텐츠 사업 부문 안에는 웹툰, 케이팝, 케이드라마 같은 콘텐츠들뿐만 아니라 네. 또 이 콘텐츠들을 실어 나르기 위한 플랫폼들이 네이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네이버 웹툰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제페토, 케이크, 크림, 라인, 또 라인에서 본다면 라인 메신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푸드 딜리버리 같은 이제 그랩 같은 그런 앱도 있고요. 예, 그리고 라인 뱅크 같은 이제 온라인 뱅킹 플랫폼, 이런 이제 다양한 플랫폼들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좀 기대가 되는 분야는 아무래도 제페토를 중심으로 하는 메타버스 쪽과 메타버스. 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해외 사업 전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축입니다. 이 두 가지 축에서의 어떤 뉴스 플로우들이나 M&A나 긍정적인 어떤 이벤트의 발생, 이런 것들을 따라서 네이버 주가도 사실은 40만 원 전후에서 상당히 좀 횡보가 길어지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 다시 좀 상승 탄력을 받는 부분이 이 두 개의 플랫폼을 축으로 하는 이벤트 발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상반기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이제 제페토, 메타버스 관련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일본 진출 같은 경우에도 네. 짚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자, 내년에도 그럼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되는 건데 네. 저희가 이제 콘텐츠 관련해서 잠깐 이제 상반기에는 하이브와 관련해서 시너지가 맞습니다. 있을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잠깐 이제 엔터 쪽 얘기를 해보면 예.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 한 달 전인가요? 네. 50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보는 분들도 있던데. 맞습니다. 그렇게 제시가 나오고 나서 오히려 많이 꺾였거든요. 그렇죠. 42만 원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었고 지금 한 20% 이상 가파른 조정이 네. 있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4분기 업황이 그러니까 업황 자체가 절대적으로 안 좋진 않아요. 근데 항상 이제 주가는 상대적인 측면을 비교하는 거다 보니까 작년 동기간 대비 성장성이 지금 10%도 안 나옵니다. 한 7%, 6% 정도로 마감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나 3분기 때 분위기가 작년 동기 대비 80%씩 성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거 대비로 지금 7, 8%밖에 안 된다고? 이제 이런 이제 기대감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차익 실현하고 가자. 하이브가 6월, 7월 정도에 내년 6월, 7월 정도에 두나무랑 협업해서 NFT 플랫폼 지금 세우는 목표를 갖고 있잖아요. 다 아는데 일단 12월인 지금부터 그 6, 7월까지 기다리기에는 텀이 비잖아요. 이 비는 한 6개월 정도의 이 공백, 이 투자 시기 안에서 엔터주를 강하게 볼 만한 모멘텀이 약하다는 거죠. 네, 많지 않다는 거죠. 네. 음반 판매량의 성장이 이제 꺾입니다. 워낙 좋았었잖아요. 지금 그쵸? 지난 1년 반 동안. 네.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슬로우 다운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투자자들이 이제 좀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모습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네이버가 여러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엔터 콘텐츠라든지 지금 NFT, 메타버스 이제 함께 잘 가야지 이게 플랫폼 사업 쪽으로도 성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조심스럽게 이제 네이버의 목표 주가는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지금 60만 원입니다. 60만 원이요? 네. 뭐 조심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내년까지 보시는 거죠? 물론입니다. 네. 그래서 2022년 정도로 봤을 때 한 60만 원이고 60만 원이 지금 목표 시가총액으로 환산해 보면은 97조, 8조, 이제 거의 100조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 100조 원 정도가 내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되면 서로 지금 경쟁을 하겠는데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현재 IPO 기대감이라면 네이버를 제치고 3위로 아마도 IPO가 되는 그림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네이버의 경우도 사실 벌어들이는 이익만 하더라도 1조 8천억입니다. 그러면 인터넷 기업의 속성상 1조 8천억에 대해서 PER 30배만 적용을 해보셔도 54조 5조 정도는 벌어들이는 현재 버는 돈만으로도 설명이 되는 시가총액이에요. 그럼 지금 60조 조금 넘는데 그러면 튀어나온 성장성에 대한 베팅이 지금 6, 7조밖에 없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가치, 쇼핑이나 커머스가 결합되면서 시장을 잠식하는 그런 부분들, 장악해가는 부분들, 그리고 글로벌 컨텐츠 플랫폼으로서 위버스와 같은 K-팝 플랫폼, 그 다음에 라인과 같은 이제 해외 플랫폼,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뭐 제페토 같은 메타버스 이런 부분들의 가치를 합산해 보면 저는 충분히 100조 원을 향해 가는 그림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네이버 100조를 향해서 목표 주가 60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카카오도 궁금합니다. 네. 자회사 상장, 뭐 카카오 엔터, IPO 얘기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사실 올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라든지. 맞습니다. 그럼 카카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카카오는 일단 이제 모멘텀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IPO 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 주가를 다시 한번 강하게 성장시키는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엔터 IPO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정도만 IPO 대상에 남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웬만한 큰 모멘텀들은 다 소진이 되는 단계입니다. 다만 이제 이 엔터 IPO가 얼마나 파급력이 클 것이냐. 피코마가 일본에 상장을 하고 카카오 엔터가 내년 여름 시즌 정도에 예상대로 상장을 해준다면 네. 이게 카카오 생태계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엔터 산업 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카카오 시총 지금 60조가 조금 안 되니까요. 네. 카카오 엔터랑 피코마 합해 보면 지금 20조에서 25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임팩트 있는 자회사의 상장 그리고 그에 따른 강한 모멘텀이 예상이 되고 또 이런 단순히 수치적인 부분 외에도 카카오 엔터가 내년도에 요즘 뭐 넷플릭스들 많이 보실 텐데요. 네. 넷플릭스 종이의 집이라고 하는 그 글로벌 흥행 드라마의 한국판 리메이크 버전이라든가 내년에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정우 씨 주연의 한국판 마약 드라마 넷플릭스 수리남이라는 오리지널이 있습니다. 350억 들어간 대작 드라마인데요. 네. 요런 이제 시장의 화두가 될 만한 대작 드라마들을 카카오 엔터가 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제작 스튜디오로서의 밸류업 그리고 또 K-팝 에이전시로서의 가치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웹툰 잘하는 거 알고 있고 멜론 1등인 거 다 네. 아시잖아요. 그거 외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의 가치가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는 과정에서 엔터 IPO도 흥행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카카오의 주가도 상당한 상승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IPO 얘기를 해주셔서 네. 카카오페이 얘기도 잠깐 해보면 네. 사실 이제 이대주주의 알리페이의 이제 오버행 우려가 컸었는데 네. 지금 알리페이보다도 이제 경영진이 그렇죠. 대거 팔면서 네. 상당한 좀 공분을 사고 있다라는 네네. 측면이 많습니다.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은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경영진 매도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고 네. 있지만 오버행으로서 이제 잠재적으로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요소는 항상 우리가 고려를 하고 있어야 근데 됩니다. 알리페이도 이제 남은 거잖아요. 남았죠. 그렇죠. 매도 가능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그런 부분보다도 또 중요한 의사결정이 뭐냐면 결국 투자 의사결정은 수급과 펀더멘탈 이 두 가지의 함수인데 펀더멘탈 측면에서 봤을 때 카카오페이 20만 원, 지금 뭐 예를 들어 17만 원이라고 보면은 네. 시가총액 20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매출 대비로 글로벌 피어 핀테크 기업들, 글로벌리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보다도 멀티플이 조금이 아니라 많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최소한의 어떤 그런 기준점을 갖고 조금 대응을 하시면 네. 예,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좀 약간 팁 아닌 팁을 좀 한번 네. 드리자면은 주세요. 예, 카카오페이 같은 이제 이런 지금 소위 말하는 고성장 고평가 기업들에 대해서 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이 뭐 저뿐만 아니라 이 커버리지 게시를 하려면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홀드 의견을 낼 게 아니라면 네. 매수할 수 있을 만큼의 상승 여력이 나올 때 사실 커버리지 게시를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카카오페이를 목표 주가 달고 커버리지를 게시한 의견이 증권사가 몇 군데인지 있는지 없는지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하면서 가시는 것도 괜찮은 어떤 방법이 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커버가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신규 네. 커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대형주 20조짜리 대형주들을 처음부터 홀드로 커버를 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팁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카카오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 얼마 정도로 보고 계세요? 카카오는 지금 16만 원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올해 7월 달에 뱅크랑 페이, 그러니까 뱅크는 상장을 했고 페이에 대한 상장 불확실성도 해소가 됐던 그 시점에 금융업으로 인한 그 시점에 17만 원을 갔었고 그때 대비 이제 좀 많이 하락을 해 있는데요. 이 엔터 IPO로 인해서 16만 원, 즉 그때 정도에 근접하면은 좋겠다 정도의 톤인 거죠. 예. 금융 IPO 때 가격을 뚫고 20만 원 가고 이런 그림은 카카오의 현재 밸류에이션과 현재 이익 전망 하에서는 어렵다. 네, 그래서 12만 원이 지금 계속 안 깨지고 있잖아요. 네. 정말 강하게 하방을 지지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10만 원, 12만 원 사이 구간에서 매집을 하셨다가 카카오 엔터의 IPO가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킬 겁니다. 네, 그때 슈팅이 나올 때 조금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네. 네, 제가 엔터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좀 좋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웹툰, K-팝, K-드라마 글로벌 시장에 들고 나갔을 때 즉각적으로 흥행이 되는 이 세 개의 요소를 하나의 독립법인이 갖고 있는 경우가 지금 유일무이합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네이버는 사업 부문의 형태지 네. 독립법인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투자 비이클로나 웹툰도 좋아 보이고 K-팝, K-드라마 요거 세 개 딱 좋아 보이는데 네. 뭐 사야 될까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사세요.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럼 카카오보다는 사실 카카오 엔터에 집중을 해야 되는 물론입니다. 거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이슈를 한번 살펴보면은 네. SK텔레콤에서 인적 분할돼서 지난달 29일에 상장한 SK스퀘어. 네. 저번에도 이제 강조를 해주신 말씀을 바가 한번 있습니다. 드린 바 있죠. 근데 주가 흐름이 이제 강하게 올라가지는 계속 못 하고 있어요. 예. 지금 계속 저가 매수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6만 1,900원이 이제 분할 정지 전 딱 네. 기준가거든요. 그 6만 1,900원 아래에서는 이제 충분한 매수 구간, 매수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6만 원이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8조 4천억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이 8조 4천억이라는 시총은 SK스퀘어가 보유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지분, 이 지분을 50% 할인했을 때, 통상 이제 지주회사 밸류에이션을 할 때 상장법인 지분 가치에 대해서는 최소한 50%에서 뭐 60%까지도 할인을 가혹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중복 계상이 되기 때문에 더블 카운팅 이슈 때문에 이제 할인을 많이 하는데 그 50% 할인한 가치밖에 없다는 거죠. 8조 4천원이라는 시총에는.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원스토어도 있고 웨이브도 있고 실제로 돈 많이 벌고 있는 SK 쉴더스, 구 ADT 캡스도 있고 뭐 팀앤 모빌리티도 있고 이런 성장성이 가득한 기업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가치는 그러면 0이냐? 0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8조에서 9조 사이의 시가총액에서는 하이닉스 지분 가치 외에는 사실상 플랫폼 기업들 가치가 거의 제로로 반영되어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예, 상당한 상승 여력이 내포되어 있는 주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SK스퀘어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SK텔레콤에 네.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 이프렌드라는 게 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국내 최초로 콘서트 생중계한다라는 뉴스도 있던데 네. 지금 이프렌드는 저는 좀 생소하거든요. 네네. 어떤 점에 주목해야 되죠? 일단 이 브랜드는 네. 올해 태동은 했지만 갑자기 네. 나온 건 아니에요. 2019년부터 SK텔레콤이 점프 VR, 점프 AR이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앱 2개를 AR, VR 앱을 쭉 키워오고 있었고 그 VR 앱을 많이 버전업을 시켜서 리뉴얼해서 새로 론칭한 게 이프렌드입니다. 그리고 네. 태동과 동시에 표방했던 점 뭐냐면 엔터나 패션 위주의 제페토를 그대로 따라가서는 승산이 없겠다. 그래서 이 브랜드가 강조했던 부분은 대규모 미팅, 모임 기능을 메타버스 룸 안에 130명이 동시 접속 가능하게끔 상당히 그런 넓은 모임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차별화를 해야겠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콘서트 수요나 사실 출발은 그 OJT 수요, 기업의 OJT나 그런 기업의 임원회의나 이런 것들로 레코드를 쭉 지금 쌓아가고 있는 단계고요. 네. 물론 이제 판을 더 키우기 위해서 그런 콘서트나 팬미팅이나 이런 쪽으로도 당연히 나아가야겠죠. 그래서 제페토는 이제는 많이들 아시는데 네. 제페토 말고 로컬 앱이긴 하지만 또 뭐가 있을까요? 라고 보면은 그래도 SK텔레콤 산하의 이 브랜드가 메타버스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상당히 이제 올리고 있고 이 SKT의 이 브랜드와 SKS의 SK스퀘어가 또
거래 재개되는 날과 동시에 네. 코빗이라는 암호화폐 거래소 지분하고 전략적 지분하고 또 디지털 휴먼 관련된 기술 스타트업을 지분을 각각 샀거든요. 네. 그러니까 디지털 휴먼은 메타버스에 쓰이는 컨텐츠고 네. 또 코빗과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추후 NFT 플랫폼으로의 진화가 가능합니다. 그럼 SK 스퀘어가 이번에 인수한 전략적 지분 인수가 SK텔레콤의 이프랜드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서로 어떤 전략적 시너지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네. 또 이프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 초기에 투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색깔로만 보면 사실 스퀘어 밑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단은 SK텔레콤 밑에서 좀 더 볼륨, 덩치를 키우는 네. 방향으로 지금 전략적 방향성을 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K 콘텐츠의 이 대장이라고 하면 사실 CJ ENM을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최근 라라랜드 제작사를 인수하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물적 분할 이슈 때문인지 주가가 계속 못 가고 있는데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저는 ENM은 이제 멀티 스튜디오 모델로 가는 과정에서 이 물적 분할이라는 제가 봤을 때는 다소 마이너한 이슈가 네. 투자자들의 우려를 조금 과하게 키우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면 물적 분할을 크게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 네, 일단은 왜냐면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쪽을 통해서 우리가 국내의 드라마 제작에 특화된 스튜디오의 성공을 받고 그리고 이제 해외 쪽에 그런 드라마 제작사를 이번에 하나 인수했고 네. 또 하나 이번 물적 분할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은 국내외의 예능 음악 컨텐츠에 특화된 그러니까 서로 겹치는 영역이 없어요. 그리고 이 국내외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결국 CJ의 컨텐츠가 단순히 넷플릭스 같은 해외 OTT에 판매하는 경로 말고도 직접 티빙을 해외에 진출시켜서 거기에 자기 컨텐츠를 올리는 넷플릭스의 확장과 동일한 사업 모델을 네. 내년도에 이제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져갑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했던 게 네이버와의 협업 또 이번 인데버의 인수, 미국 제작사의 인수 이 두 가지 꼭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우리가 티빙이 지금 국내에서 웨이브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매출이 빠르게 따라 올라가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 일본과 같은 라인 메신저가 1위를 하고 있는 지역에서 둘이 이제 어떤 코어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미국 제작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네. 자체 플랫폼 또는 제휴 플랫폼을 통해서 CJ의 컨텐츠를 실어 나르는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 결국 OTT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티빙의 가치가 사실 ENM의 주가를 강하게 견인하는 그런 요인으로 2022년도의 전망을 보고 있는 상당히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럼 탑픽을 지금 CJ ENM을 보고 계신 건가요? ENM이나 SK 스퀘어 같은 경우가 지금 주가에서는 네. 네이버 카카오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1분기 말 이후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 시점에서는 이 두 종목이 상대적으로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현대차증권 김현용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